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막 확인된 내용인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경우에 2%의 세금이 붙게 되고 지금 당장 판매는 하지 않지만 쌓여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시장 가치의 10%의 세금을 매년 매기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고 워싱턴에서 이 신규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건 테슬라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중에 매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자동차 부분 탄소 배출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 원문은 Regulatory Credit 혹은 ZV Credit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현재 규모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규모를 보게 되면 지난 분기 595밀리언 달러이고 많이 나올 때는 890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걸 환화로 바꾸게 되면 매 분기 1조 원 내외의 새로운 매출이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고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최소한 워싱턴 주에서는 앞으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때마다 거기에 2%만큼 세금을 때리고 판매하지 않고 쌓여있는 GEV 크레딧에 대해서도 10%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골 때리는 과세 구조인데 왜 골 때리는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앞서 영어 원문 같은 경우 ZEV 크레딧이라고 하기도 하였죠. 이 ZEV라는 것 자체가 제로 배출 차량을 의미합니다.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하고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하이브리드의 경우 배터리만으로 특정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으면 일부 제로 배출 차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신규 법안을 통해서 테슬라에게 새로운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참여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을 참조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GEV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만큼의 제로 배출 차량을 포함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00대의 차량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올해 요구되는 GEV가 2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판매한 100대 중 최소 25대는 제로 배출 차량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100대 중에 25대는 제로 배출 차량이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수치로 바뀌어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얻는 방법이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거나 배터리로 일정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순수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얻게 되는 탄소 배출권의 크기 자체가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예에서 이 규제 크레딧 25가 필요한데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고 테슬라가 이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GE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2035년까지 신규 경량 차량 판매의 100%를 제로 배출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량 차량이란 승용차, SUV, 픽업 트럭, 밴까지 포함하고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전환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2025년 같은 경우 22%의 신규 경량 차량이 제로 배출 차량이어야 되고 2026년 같은 경우 35%로 그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6에서 9% 증가하여서 2035년부터는 100% 제로 배출 차량 판매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제로 배출 차량이 아닌 내연차를 판매하게 된다면 필요한 탄소 배출권이 매년 더 높아지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자동차 업체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제로 배기 차량을 몇 대나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똑같은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얻는 게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라서 얻게 되는 탄소 배출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필요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해당 기업이 해당 주에서 몇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지와 그 해에 요구되는 제로 배출 차량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 2025년 22%의 신규 경량 차량이 제로 배출 차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대의 차량을 판매한다면 22라는 탄소 배출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율이 올라가서 점점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워싱턴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100% 전기차로 혹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 22%이지만 2026년은 35%로 사실상 50% 이상 그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안에서만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수익은 2026년 50%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때 내야 되는 2%의 세율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을 그냥 쌓아두면서 내야 되는 이 10% 같은 경우 조금 이상합니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10%가 매번 바뀌게 되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바뀌게 되는데 매해마다 쌓여있는 탄소 배출권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판매하는 모든 차량이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워싱턴주의 2025년 제로 배출 차량 요구 비율이 22%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내연차를 전혀 팔지 않기 때문에 100대를 판매하게 되면 엄청난 수준의 추가 탄소 배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전체 100대 차량을 판매할 때 22대만 순수 전기 차량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연차를 판매하면은 탄소 배출권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10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게 되면 78대의 추가 탄소 크레딧이 남게 됩니다. 이 탄소 크레딧을 매년 팔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매년 시장가의 10%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팔지 않으면 매년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쌓아두면은 작년에 10% 세금을 벌써 때렸던 탄소 배출권을 올해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은 올해 또 내야 되고 내년에도 또 내야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탄소 배출권 시장을 보게 되면 50% 이상이 테슬라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 자체가 테슬라를 저격한 법안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면 그래도 테슬라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는 매 분기 600에서 90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탄소 배출권으로 얻고 있고 이걸 하나로 바꾸면 1조 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얻는 곳은 미국의 14개 내외주를 포함해서 유럽과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워싱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이 자체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판매량을 기준해서 볼 때 약 3%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신규 법안 같은 경우 워싱턴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매 분기 얻는 탄소 배출권 매출이 약 40만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 즉 6억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매 분기 1조 원의 탄소 배출권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6억 원 같은 경우 상당히 적은 효과입니다. 즉 신규 법안으로 인해 테슬라가 얻는 피해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매년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되는 전체 판매량 중 순수 전기차 판매량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은 50% 이상 내년에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자체가 대놓고 테슬라를 겨냥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테슬라를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법을 빙자한 해방은 사실 여러 번 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도지를 시작했죠. 그동안 미국 정치권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빼돌리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의 NGO를 만들고 이 NGO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의 돈을 빼돌리게 됩니다. 혹은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실제 필요한 계약 금액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를 뻥튀기해서 돈을 넘겨주는
빌려주고 또 이렇게 돈을 받은 회사는 그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형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빼돌린 돈의 극히 일부는 실제 의미 있는 일에 활용이 되지만 대부분은 정치인의 뒷주머니로 가고 또 일부는 NPC들을 선동하는 단체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일론 머스크 시위 혹은 테슬라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NPC들을 동원해서 일론 머스크 보고 나치라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치계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활용한 테슬라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 일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얼마나 부패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길거리에 온갖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약이든 술이든 취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독 문제와 관련된 법안에는 소홀하고 심지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서 도둑놈들이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도록 특정 금액까지는 도둑질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다양한 공격을 일론과 테슬라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과 테슬라를 상대로 한 시위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처럼 일론과 테슬라를 향한 법적인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공격을 당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과 테슬라가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본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패한 세력들의 돈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공격이 더 거세진다면 여전히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점, 정치적,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본질적인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미와 관련된 신규 영상을 공개하며 2026년이면 세미 생산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의 신규 저가형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루머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루머와 관련해서 또 본질에 어긋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에 어긋난 이야기가 다운그레이드한 모델 Y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어닝콜에서 라이스 씨께서 밝혔듯이 기존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사용하는 플랫폼 자체는 똑같은 플랫폼이기에 기존 모델과 생김새에서 유사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기존 모델과 유사점을 가진다라는 게 결코 안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운그레이드한 기존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안 좋은 각도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이 모델이 차지하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규모 자체가 3, 4배 이상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차량의 숫자를 보게 되면 3만 불 이하가 차지하는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데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불 이하 시장에 테슬라가 진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공격과 노이즈는 끝이 없지만 테슬라는 끊임없이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매분기 주가는 요동치는 경우가 많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매분기 항상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